한 20개국 이상 오는 게다가 사업까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문화 인류학, 인종학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엄청난 부하가 걸려 있어서 지중해 연구자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중해는 음식 문명으로 보면요, 항상 밀가루 문명 맞죠. 밀가루로 이루어진 밀가루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비가 좀 적으며 그리고 부풀려서 먹으시는 음식의 형태죠. 밥은 우리처럼 수도자, 쌀도 물론 밭을 직팔해서 할 수 있지만 모를 내서 물에다 키우면 병충해가 오히려 좋고 훨씬 더 잘 자라고 이삭이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미국 문화하고 밀가루 문화를 나누는 건 지중해는 통상 밀가루 문화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국수라는 데 저는 주목을 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수라는 것은 밀가루도 아니고 쌀도 아닙니다. 쌀은 물을 넣어서 찌죠. 찌는 문화입니다. 쪄서 먹기도 되어 있는데 그걸 물론 가루내서 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 항상 찌게 되고 빵은 효모를 넣어서 부풀리죠. 국수는 부풀리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밀가루로 만들 중간자적인 음식이어서 난 걷는다에도 보면은 국수라는 음식물이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가지고 다니시죠. 그 국수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뭔가 이동했다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적지를 파보거나 오아시스가 있었던 고대 도시를 파면 국수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그 설이 사실은 입증되지 못했죠. 국수 스파게티 자체의 발생사 자체가 마르코 폴로 얘기는 전해줬다 이거는 상당히 낭설이 이미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데 국수는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중에 시칠리아, 지중해에서도 시칠리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여러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99년대 이탈리아를 가서 요리학교에 피에몬테라는 북부 요리학교에 갔어요. 저 지도상에 보면은 알프스, 저기 토리노라는 지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갔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저는 요리를 하나도 몰랐고 그냥 한국에서 조금 한 1년 대충 준비해서 갔더니 말도 잘 못하고 또 실력도 없고 근데 다 프로 요리사들이 와서 일종의 확장 요리를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엔 이탈리아 요리라는 게 사실 없었고 페티기니 하는 남산에 맘마푸치나 그 다음에 이런 식당이 몇 개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준이 아주 낮았고 이탈리아 음식이라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파스타 역사는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이를테면 옛날 문헌을 보면 구한말에 수입 물품에 보면 마카로니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왜 수입했는가를 유추해 보면 당시에 손탁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우리 궁정에 뭔가 이렇게 조언하는 인물들이 서양식으로 음식을 차려서 접대한다는 걸 조언을 했죠. 손탁이 음식을 많이 차렸고 상에서 요리사들을 데려왔고 또 한국의 요리사들을 조금 시달했죠. 길러서 궁중에서 그걸 접대하고 다르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이 얄짤없죠. 공짜가 없어요. 거기 차린 식단에 마카로니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때 일단 포도주.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는 샴페인 중에 동베리뇽 아시죠? 동베리뇽도 인천으로 수입됐습니다. 네,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나가사키로 와서 나가사키에서 인천으로 당시에 박래품이죠. 박래품 목록에 보면 동베리뇽 이런 것들 다 들어있었어요. 살라미 다 들어있었어요. 왜냐면 손탁이 그런 음식을 아니까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면 북부의 어떤 목사 집안의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그분이 못 받았던가요? 노미네이트 됐던 유명한 작가죠. 영화가 됐었고 그 음식이 어마어마한 술들이 거기 다 들어오죠. 거기도 이제 동페리뇽이라는 샴페인이 들어가는데 그런 물질들 다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한국 최초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판 거는
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마카로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카로니 만들어서 뭘 했느냐? 우리가 파스타를 한 건 아니었어요. 반찬을 해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요네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요네즈 넣어서 마카로니 뽀뽀를 지금도 생각되죠? 근데 그 집이 그 회사가 동신 뭔가 하는 식품 회사였는데 그걸 무허가로 해갖고 폐업당했습니다. 그게 신문 기록에다 나오는데 그 마요네즈 넣어서 마카로니를 했던 반찬이 어디에 나왔느냐? 한정식집에 나왔습니다. 한정식집은 역사가 왜 그러냐면 안순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홍원 뭐냐면 옹자가 항아리라는 뜻이죠. 항아리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음식을 대는 궁중기관입니다. 예, 임금의 직속기관이에요. 사홍원의 중급 정도 되는 관리였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진도 있어요. 관복을 입고 안순환 씨가 조선이 망하죠. 그래서 이왕직갑에서 격화되면서 1910년 이후에 이씨 왕조가 이씨 왕조로 이씨 그냥 왕직. 그래서 그냥 자기를 받는 일본 정부의 자기를 받는 하나의 그냥 격하기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잘리죠. 왜냐면 뭐 왕족도 없고 임금도 없는데 뭐 밥 해줄 사람이 야 니네 그냥 일본식 음식 먹어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이 한혜순 씨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 황혜성 선생한테 이수를 했다 이런 역사가 괴로가 이어집니다. 여튼 그 당시 안순환 씨가 그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어요. 남자 요리사들을 시키고 대장금은 그건 허구입니다. 그 여자들은 요리를 못했습니다. 임금이 먹는 음식은 못하고 그 허드렛 음식으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했어요. 임금한테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 건 없고 식용만 들도록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요리사들은 숙소라고 했죠. 지금도 뭐 권숙소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한국에 신사동. 네. 그렇게 나와서 안순환 씨가 잘리니까 나와서 뭘 했냐면 그쪽에 거기서 처음 세운 건 아니었는데 여튼 그분의 식당이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 동아일보사 자리에 황토현입니다. 그 자리가 황토현에 동아일보사 자리 아시죠? 거기 구동아일보 일민문화재단이 거기다가 요리집 차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파는데 이미 그때 일제가 되고 일제는 메이주유신 1860년 메이주유신이고 서양 음식을 굉장히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 고객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 한식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사케와 동페리뇽과 클로드 부조라는 와인 아세요? 한 병에 100만 원쯤 합니다. 지금 시중에 가면 사실 수 있어요. 신라호텔에서 한 300만 원쯤 받습니다. 네, 그런 와인을 놓고 같이 마셨어요. 음식은 마카로니, 스키야키, 신설로 불고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리집 한정식이라는 거 원래 작품 요리입니다. 그게 한식 요리집의 탄생이에요. 그 후에 그러면 우리가 한정식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전라도 요리는 그 후에 서울의 전라도 요리가 장악하게 된 것은 전후의 얘기죠. 60년대 이후에 요정집들이 룸사롱이 생기면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집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당시에 팔았던 음식은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음식도 같이 팔았어요. 그럴 때 마카로니, 마요네즈 음식이 들어간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월드오프 샐러드. 월드오프 샐러드 모르세요? 건포도 사과가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의 부잣집의 잔치 음식으로 전환해요. 왜? 남자들이 그런 데 가서 먹어보니까 여자들도 뭐 요정을 가진 않지만 한정식집에 가거든요. 야 이거 뭐야? 신기하고 맛있네? 해서 야 이거 해보자.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당시에 여원, 주부생활 이런 잡지에 그게 그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서울에 잘 사는 집 아줌마에 식모를 시켜서 요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불명예 퍼집니다. 왜? 우리도 지금 그렇죠. 압구정 아줌마가 산 거래. 그래서 샴피뇽 이거 무슨 가방? 여기 여행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판 면세점에 싼 거.
비싼 거는 전파가 안 돼요. 그 아줌마들이 써도 싸야지 전파가 됩니다. 그게 쫙 퍼져나가는 게 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전파력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자들 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그 궁중 드라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그 동지상사로 갔다 온 뭐 김대감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 그걸 구하려고 난리가 나서 신의주에서 밀구역이 다 일어나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뭔 소리 하다 여기까지. 예, 그때는 이제 마케로니란 말을 많이 오랫동안 썼죠. 스파게티란 말은 나온 것은 통상적으로 퍼지게 된 건 18세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버미셀리 용어, 이태리 말로 베르미첼리라고 했습니다. 길다랗게. 뭐냐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자벌레, 이렇게 길쭉한 거예요. 벌레. 베르미첼리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그래서 마케로니는 지금도 나폴리 가면 마카로니 달라 그러면 길쭉한 것도 마카로니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똑 꼬부라진 것만 마카로니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튼 우리와 마카로니, 파스타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 그리고 또 우리 국수 문화는 이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알고 보면 스파게티나 우리 음식이나 역사적으로 같은 궤적을 걸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99년도 8월 27일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저 북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 주임이 이태리 말도 잘 못하는 저한테 아스티라는 역에서 표를 하나 끊어줬어요. 돈은 제가 냈죠. 돈 내고 야 23시간을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침백칸이다. 여기 침백칸 잘 찾아서 가고 빨리 잘 가라.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오후 한 4시쯤 탔습니다. 그랬더니 가도 끝이었습니다. 저기 왼쪽 편으로 반도의 왼쪽 편에 해안길을 타고 기차가 가요. 저 길이 뭐냐면 나폴리 위에 보면 로마가 있죠. 저 로마가 지금 선생님이 약간 실제 위치보다 약간 높게 위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 로마부터 저 길을 타고 쭉 가서 어디를 니스, 깐느, 그래서 코트 다지루까지 해안 절벽이에요. 다. 저기는 해안가에 길이 탁쭉 붙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길이 뭐냐면 비아 아우렐리우스라고 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만든 로마 진군도로예요. 저걸로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스페인 쪽까지 위협을 했죠. 저 길을 통해서 보급로입니다. 길이 아주 좁고 드라이브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드라이브 하기에 기가 막힌 게. 여튼 저 도로를 타고 옆으로 기찻길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기찻길도 도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참 가는데 이거 가도 끝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낮이니까 4명, 2명, 2명씩 앉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밤 되니까 저한테 툭툭 치더라고요. 옆에 사는 아줌마 저 여기인데 쫙 혼자 탔어요.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거 벌컥 올리니까 침대 4개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차장이 기계를 막 나눠줘요. 침이 그렇게 묻어있어요. 얼룩. 거기 그냥 자는 거예요. 되게 자는데 저는 위에 올라가 아줌마 밑에서 자요. 얘네들이 하는데 얘네는 둘이 침대를 하나만 쓰는 거예요. 나 혼자 밤새 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거사를 치르는 건 아닌데 계속 살아가는 소리죠. 잠을 못 자니까 창밖을 내다보는데 밤이 점점 깊어지고 또 여명이 들고 해가 뜨는 곳은 아니에요. 반대서 해가 뜨겠죠. 저 서쪽이니까. 근데 마음이 정말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가나. 애니게임 같은 느낌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팔려가는 느낌. 산책 가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꼬부라기 막 이렇게 뭐가 털컥털컥해요. 그랬더니 기차를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예를 들어서 12량이면 하나씩 다 뜯어요. 보니까 큰 배가 있어요. 성모도 나 제주도에서 보면 세월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월호도 철부선이잖아요. 이렇게 안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배잖아요. 기차를 뜯어서 배에 실어요. 다 실은 다음에 레일을 끌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해가 착 떠 있고 거기서 선상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십니다. 잘 마시고 지중해를 딱 보는데 멋있기는 개고 끔찍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짜고 더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풍토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벌써 싹 들어요.
북부는 부자 동네고 거긴 그냥 날씨가 우리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에 좀 춥고 눈도 오고 여름에 그냥 덥고 봄 가을에 춥고. 근데 여긴 이상한 거예요. 막 쿡쿡 찌고 막 호흡기를 막 이렇게 막 쥐어 트는 느낌,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시고 이렇게 했더니 내려갔더니 짐이 막 털렸더라고요. 도둑놈들이 이제 막 털어갔어요. 제 것도 뭐 좀 털어갔는데 뭐 귀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가 한 2시간 가요. 그래서 저기서 좁아 보이지만 거기가 이제 그 레지오 에밀리아 아닙니다. 레지오라고 해서 거기 항구 제일 끝머리예요. 까딱 저기가 이제 깔라브리아. 네, 깔라브리아. 레지오 깔라브리아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해역에서 넘어가면 바로 메시나 해역입니다. 저희. 그래서 메시나하고 딱 떨어지는데 다시 기차를 다시 연결을 다 해요. 털레 가서 까따니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게 보이는 거예요. 화산이. 연기가 문경문경 피어올라요. 근데 제가 있을 때 한번 터졌어요. 그래갖고 불도 막 활화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려갈 때 기차를 좀 기다렸더니 다른 이제 로컬 기차로 갈아탔어요. 탔더니 정말 황당한 게 기차 중간중간 객차에 빵꾸가 나서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칠리아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엄청 덥고 숨이 막히고 지나가는 데는 전부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리고 선인장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약간 끔찍한. 그래서 북쪽, 서북 쪽에서 최남단으로 기차를 또 한참 타고 갔더니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3시간 기차를 타고 거짓골을 해서 내렸더니 주방장이 딸내미 전명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싣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숙소를 알려주고 했더니 처음 숙소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숙소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오래요. 그래서 좀 짐 좀 나중에 왜요? 뭐 가서 일하세요. 아니 뭐 23시간의 기차를 타고 와서 어떻게 바로 일을 해요? 뭐 걱정했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전날 제가 하던 일을 하던 놈이 도망을 갔어요. 외인출입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를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편습생.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리라고 하는 음식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저기 나폴리 위에 로마, 라치오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까르보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왜 까르보나라 사진을 이렇게 꺼내갖고 왔냐. 제가 이태리 갈 때 아기가 10달이었습니다. 10달. 생후 10달짜리였어요. 계집으로. 근데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나 회사 그만두고 요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 전 과정은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렸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심지어 인터뷰를 하러 가면 12시에 예를 들어 약속을 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을 밖에서 있다가 그때 들어가고 이랬어요. 왜 회사 그때 핸드폰 없잖아요. 회사로 그 취재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박아무개 기자가 온다는데 왜 안 오냐. 국장이 노발대발 하라고 해요. 너 왜 시간 오겠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과 차가 막혀서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리사를 하면 사람을 안 만나도 되잖아요. 지금 오픈 주방이고 뭐 개나발 한다고 막 요리사들이 나와서 개폼 잡는데 그때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누군지 우리 다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게 제일 좋구나. 이 죽은 것만 다루면 되잖아요. 이게 해서. 근데 제가 국수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국수를 하자. 근데 잔치국수나 짜장면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이태리 음식이 한국에서 전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스파게티를 배우죠. 그래서 에이저씨한테 스파게티 3개만 가르쳐 주는 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뭘 알겠어요. 여기 요리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이탈리아 요리를 가르쳐 준 거지 메뉴에 커리큘럼에 까르보나라도 안 들어있어요. 저는 까르보나라,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 그 다음에 봉골레 그 3개를 배우러 간 거예요. 그 3개만 2달 정도 배우고 와서 그 3개만 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개 다 메뉴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저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살아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런
그런 거는 길거리 식당에서 사 먹는 거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최고급 요리를 배우는 데야. 아이 속았잖아요. 제가 레이저씨 전화해서 막 제가 화를 냈어요. 어떻게 속였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 레이저씨 하는 말씀이 이보셔. 궁중 요리 배우면 국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여튼 이 까르보나라, 문제의 까르보나라. 그래서 저는 여기 학교에서는 못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동네 가서 배우는 까르보나라 좀 해봐요. 그 제 책에도 나오는 부지런한 빼빼 어린애가 있어. 까르보나라 쉽게 이렇게 그래서 막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크림을 안 넣는 거예요. 야, 이게 크림을 넣어야지. 그랬더니 크림을 여기다 왜 넣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 까르보나라는 크림 스파게티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자, 먼저 이 돼지의 이 볼과 턱살에 있는 걸 우리나라는 저 양념은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돼지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왜? 고사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걸 박아서 묵는 돼지 만들어가지고 고사용으로 쓰니까 저걸 양념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베이컨은 만들어도 저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걸 관치알레라고 합니다. 관치알레 소토살레, 그러니까 소금 밑에 절인 양념. 저거를 소금에 절여서 한 6개월 되면은 허브 묻히는 걸 속속속속 썰어요. 그래서 저렇게 썰어가지고 버터고 오일고 안 넣고 그걸 팬에 올리면 기름이 왕창 생기잖아요. 누린내가 나요. 거기다가 면을 넣고 그냥 버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노른자를 하나 탁 넣어서 휘 저어요. 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추로 왕창 뿌려서. 그래서 저게 탄광 노동자들이 먹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설이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 몰라요. 다만 노동자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조리가 워낙 아주 간단하니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심지어 계란 노른자도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무슨 버섯도 들어가고. 한국에서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건 그냥 크림 스파게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까르보나라는 요거를 표준으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요 칼국수가 바로 잘 보세요. 까르보나 똑같잖아요. 걸쭉한 동물성의 흐린색의 어떤 크림과 면을 마르면 바로 까르보나라예요.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한국의 짜장면은 한국의 스파게티는 토마토 스파게티는요. 이태리 스파게티는 1온스 정도 들어갑니다. 30g. 면이 거의 소스가 붙어 있어요, 그냥. 근데 한국은 얼마냐면 250g 정도. 그 레퍼런스는 간짜장이에요. 간짜장을 부으면 소스가 더 피죠. 그게 한국의 스파게티가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스의 양이 달라지죠. 이태리 가시면 파스타 시키면 소스를 거의 조금 주죠. 소스 더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저 그림도 보이지만 여기가 튀니지입니다. 요번에 폭발 테러가 났죠. 문제가 됐는데 튀니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아랍풍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서 제가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다에도 오줌 싸면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이런 여기 뭐냐면 인도 무화과라고 해서요. 휘끼 딘디아라고 해서 저걸로 디저트 같은 거 해먹고 그렇습니다. 과일도 깎아 먹어요. 저걸 먹어요. 먹을 게 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잼 만들고 그렇습니다. 저걸.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리를 막 하는 부주방장입니다. 부주방장.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파스타 쿡을 그날 투입이 되면 이런 게 이제 보통 3회 배수로 나가거나 4회 배수로 나가 16개 구멍이 또는 15개, 12개 구멍. 왜냐? 우리나라는 파스타에 삶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점이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스파게티나 파스타의 종류가 한 식당에 20가지 정도 됩니다. 젖은 거, 만두, 생거, 만두도 여러 가지 만두, 겉면도 뭐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짧은 거, 긴 거, 다 기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무데나 삶아서 주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시키는데 첫날 2시간 하고 도망갔어요. 그 주방용 쓰레빠를 신은 채로 제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표가 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파스타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데다가 공황이 확 오더라고요. 도망갔더니 숙소에 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숙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짐 싸서 서울로 다시 가야지 이러고 있었더니 밤에 주방장이 왔더라고요.
내일 다시 나와야겠어. 나 못하네. 괜찮다. 다 도망갔다고. 괜찮다. 다음날 나왔더니 좀 도와주긴 하는데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걸 다 삶아요.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저녁이 보통 8시부터 먹는데 처음에 전체 나가고 파스타 나가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60개에서 70개 되는 다른 메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삶아서 다 삶아지면 이 아저씨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야, 뭐 타이머 해놓으면 되잖아. 아니, 16개를 타이머를 어떻게 해놔요? 넣고, 저는 그때 안 보죠. 싹 눈으로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요. 안 먹어봐도. 그게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감이. 여기에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루에 이렇게 쏙 뽑아서 뜨거운 물을 털어서 저 아저씨한테 주면 저 아저씨가 막 볶아요. 한 번에 팬을 6개, 8개도 볶아요. 와, 신비로워요, 진짜. 다 다른 파스타를. 다 다르게 생긴 거를 정말 무서워요. 아, 이게 진짜 예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를 삶아내죠. 시칠리아는 젤라또의 산지기도 합니다. 젤라또인데 특이하게 젤라또 자체를 아침에도 먹어요. 더울 때.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되면 이렇게 눈 비비고 이러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러면서 그 특유의 인빅타 가방이 있어요. 사각으로 된 멀쩡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그럼 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거 하나씩 물면서 가요. 이러고 가요, 애들이. 빵에다가 아이스크림 껴서 줘요. 근데 저게 인공물질이 전혀 안 들었어요. 100% 천연물질이니까 당도 물론 꽤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뭐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칠리는 잘 안 가시면 로마 같은 데 가시죠. 가면 나폴리 로마 갔을 때 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젤라또죠. 젤라또 샌드위치 달라 그러면 다리를 보고 너 그거 알아?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팔아요. 로마에도 팔고 다 팔아요. 시칠리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토지를 소유하는 귀족들이 많았고 또 부재지주, 국외지주들이 많았어요. 외국에. 예를 들면 나폴리도 외국입니다. 나폴리 사람이 주인이거나 프랑스 사람이 주인이거나 그래서 맨날 그 약탈하고 막 다 뺏어가고 그 소를, 거기는 소기류가 용이하지 않아요. 양이나 뭐 소든 뭐든 기르면 다 뺏어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게 되느냐? 내장을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 식당에서 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요리가 있는데 소 내장 요리가 있습니다. 소 내장 요리는 이태리 반도에서 누가 만들어냈냐면 유태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유태인은 유럽 역사에서 항상 멸시를 받았고 게토라는 곳에 모여서 별도로 모여 살았죠. 거기서 만들어낸 요리가 사람들이 소고기 이런 거 먹고 나면 버리는 게 소 내장이거든요. 그걸 주워서 만든 게 소 내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고기를 다 먹고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허파, 심장, 간 이런 거를 썰어요. 그래서 소금 쳐갖고 빵에 껴서 그냥 먹었어요. 내장도. 빠니노콘 밀자 그래갖고요. 시칠리 가시면 저게 이제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빨래입니다. 값도 싸죠. 내장이 워낙 값이 허라니까. 이유로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걸 시칠리 민중의 한이 담겨져 있는 음식. 한국으로 치면 꿀꿀이죽 같은 거겠죠. 그런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남부북부 지중해는 지중해라고 하는 건 보통 소가 없고 양입니다. 양. 예, 양은 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지가 아닌 곳에도 어떻게든 살아요. 뭐라도 먹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초지라고 하면 잘 조성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힘이 좋고, 생각해보세요. 소들이 이동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덩치도 이만하고 발목이 가늘어요. 힘들어요. 근데 양은 발목이 짧고 아주 다부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이 없어도 잘 살아요. 소는 물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주고 거기는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남방 한계선이 목축이 남방 한계선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볼로냐, 파르마 쪽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북부 이해는 원래 소를 잘 못 기르었어요. 그래서 소를 기르는 지역은 뭐냐면 목축을 쓰려고, 역축, 그러니까 경기를 쓰려고 소를 기르었지 원래 젖을 짜려고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부 이후에는 전부 양을 주로 해서 젖을 짜고
기름은 대신 버터 대신 올리브유가 있었죠. 올리브가 아주 좋죠. 올리브는 엄청나게 잘 돼요. 올리브 나무의 좋은 점은 비료를 전혀 안 줍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요. 알아서. 그래서 신이 사실 지중해 풍요 이거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지중해 가서 한 끼에 50불씩 내고 딱 앉아서 생수 먹고 베네르스 그러니까 풍요로워 보이죠? 끔찍한 땅이에요. 사람이 잘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절대 풍요롭지 않아요. 풍요로운 땅은 오히려 영국입니다. 초지가 많아서 농사도 잘 되고 뭐 소도 잘 자라고 고기 막 감자 막 우유 많고 먹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영국 같은 데가 더 풍요로운 곳이에요. 저 지중해 지역은 생각보다 각박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좁다마는 바다에 저 인간들이 다 붙어서 고기를 잡아내니까 고기가 많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메이드 인 올리브 다 메이드 인 이태리에 써있죠. 다 뻥이에요. 다. 유조선으로 북아프리카산이 많습니다. 토질이 비슷하니까 올리브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째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 짜요. 거기서 이탈리아의 자본이 거기다 공장을 써서 다 짜갖고 기름을 싣고 와서 차에다 옮겨 실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병입하면 프로듀스인 이태리 딱 싣고 우리나라에서 1리터에 여러분들 사는 게 15,000원 이렇거든요. 이태리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고 따는 인건비만 해도 그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를 드시려면 1리터 기준으로 5만원 정도 해야 하는 거예요. 500cc 작은 병에 2, 3만원 이상. 그러니까 그것 대신 오늘은 지중해 시간이잖아요. 터키나 그리스산은 진짜입니다. 예, 거긴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 맛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좋은 올리브유를 쓰신다면 볶는 요리에는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싼 거 쓰시고요. 샐러드용, 그 다음에 건강용. 이태리 사람들의 일부가 그 피부 안 좋을 때 쌀을 올리브유 갖고 얼굴에 바르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진짜. 왜? 비타민 A, C, E가 왕창 들어있거든요. 그걸 그 피부과에 가서 비타민 마사지 받으면 3회 몇십만 원 사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올리브유 갖고 문대보세요. 진짜 피부 좋아집니다. 네.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호주?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일반 소는 보호하죠. 물소는 고기로 팝니다. 어느 나라에 파느냐? 동남아시아에. 그래서 태국에 가면 소고기 먹죠. 베트남, 쌀국수. 다 주로 인도에서 수출한 고기일 확률이 많습니다. 물소고기가 맛이 괜찮습니다. 그냥 먹을만 합니다. 근데 물소의 최고의 가치는 젖이에요. 젖이 진짜 지방의 함량이 높고 단백질이 맛이 향기로워요. 물론 기가 약한 사람은 약간 비리다고 느낄 정도로 진짜 풍취가 강해요. 그걸로 만든 게 바로 이 모짜렐라 부팔라. 그래서 영어로 버펄로 모짜렐라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수입이 되는데 맛이 그냥 최하품이에요. 가서 이탈리아 어디든 있어요. 어디 가서 드시냐? 마트에 가면 없어요. 동네 골목에 가다가 식품점 있죠. 그러면 치즈 가게가 꼭 있어요. 치즈랑 보통 햄 가게 같이 팔거든요. 들어가서 버펄로 모짜렐라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버펄로 모짜렐라라고 영어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있으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도자기에 하얀색 도자기에 우유 같은 하얀 물 안에 덩어리째 잠겨 있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탈에 지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사서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드세요. 하나를. 오, 완벽한 맛입니다. 이것이 젖의 맛이구나. 네, 젖 그 자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짜로 막 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동글동글하고. 시칠리에 가시면 시칠리 최고 유명한 치즈가 이 리코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샐러드 가게나 뭐 양식당에 리코타는 거 그 리코타가 아닙니다. 리코타는 영어로 하면 리는 다시란 뜻이고 코타는 쿡트랍니다. 다시 가야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지예요. 비지. 짜고 남은 것에다가 그냥 짜고 남은 비지는 너무 싸고 맛이 없으니까 우유를 조금 섞어요. 맛을 내요. 양은 왕창. 우리 저기 두부집에 가면은 비지 그냥 공짜로 주죠.
그러니까 아까 내장곡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우유를 걷어서 소가 있어요. 물론 있으니까 라구자노 같은 좋은 치즈를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리코타야 니네 먹어 버립니다. 그럼 받아갖고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무슨 갈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 모양을 내려고 플라스틱을 하죠. 물이 빠지고 굳어집니다. 두부를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 저게 하기 전에 미리 우유를 좀 넣어서 유지방을 넣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맛은. 대신 이게 은근히 고소해요. 이걸로 요리를 많이 합니다. 라비올리 속도 하고 디저트도 만들고 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치즈의 슬픈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건 생치즈 리코타가 아닙니다. 그냥 생치즈. 그건 한 번 꽂다예요. 리코타가 아니고 그냥 꽂다. 그런데 약간 문화사적인, 교류사적인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서양은 오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류형 난방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덮이죠. 라지에타는 공기를 덮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 구두를 덮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 애들은 발이 시리고 우리는 코가 시립니다. 그죠? 한겨울에 되면 자리끼리 물 얼어버리잖아요. 그게 한국이죠. 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날씨가 춥고 해서 뭐 한여름 빼놓고 저렇게 구두를 떼서 음식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견딜만.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벽난로에서 걸어놓고 같이 음식을 대류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빵은 훨씬 더 입체적인 음식입니다. 입체적인 음식. 이렇게 부풀고 국수는 평면적인 음식입니다. 효모를 넣자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유럽의 문화를 이걸로 어떤 느낌 볼 수 있죠. 양복을 봐도 양복이란 건 입체적인 재단을 실시하죠. 한복은 가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기모노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키가 150이든 2m든 하나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라는 것은 중간의 형태입니다. 중간. 국수. 그래서 왜 이탈리아가, 그래서 유럽 지역은 빵 문화에 부풀리는 빵을 먹고 아시아는 밥을 먹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어요. 밥과 국수를 먹는 문화를. 왜 유럽에서 다른 나라는 다 빵인데 왜 이탈리아만 국수일까요? 이탈리아. 그건 기후 조건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중해 여러 국가에서는 국수를 같이 먹었어요. 그게 아시아와의 교류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가 일찍이 걔네들의 음식으로 전파된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함께 국수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는 유럽의 주요 제국 중에 유일하게 국수가 코스에 들어가는 나라고 국수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이탈리아가 중간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경과도 있고, 둘째, 남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부를 제외하고, 이탈리아가 북부부터 남부가 한꺼번에 다 이탈리아 국가가 됐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라 그러면 저 북쪽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계열이 많고 밑에가 주로 이탈리아거든요. 거기는 집의 난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븐이 없습니다. 오븐이 없으니 불을 켜서 물을 끓여서 국수를 해먹게 돼요. 이중으로 연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부 이탈리아 빵을 안 먹어요. 먹긴 먹어요. 부수적으로 빵을 곁들여 먹죠. 어떻게 먹냐? 마을에 오븐이 하나가 딱 있어요. 야외 오븐이. 왜? 집안에 오븐을 설치하면 더워서 죽습니다. 그러면 안 더운 겨울에만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 단위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빵을 먹어요. 날짜를 정해요. 저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당번에 장작을 떼고 아줌마들이 우리가 뻥튀기 할 때 보면 다라이 갖고 가죠. 이만한 거. 전부 거기다 배 앞에 다라이를 들고 줄을 쓰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이. 줄을 쫙 서서 반죽이 다 돼갖고 와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한 번에 불을 한 번에 해요. 그래 연료를 절약해요. 연료 절약의 이유는 저 중북부 이하는 이탈리아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무의 질이 안 좋고 듬성듬성 있으며 나무로 집을 지어버리고 남벌해버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빵을 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중간자적으로 빵도 먹고 국수도 먹는데 그런 중간 형태로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후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북부로 가면 옛날에 스파게티를 안 먹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파게티, 파스타의 나라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북부가 이렇게 국수를 많이 먹게 된 거는 근대 이후에요. 그전에는 북쪽은 빵과 옥수수, 감자를 먹었습니다. 왜? 이탈리아 지중해 문화권이 아닌 거죠. 대륙 문화권으로 들어가요. 그 음식으로서 그거를 구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파스타가 이렇게 겉면이 많다는 거. 이렇게 색깔이 노란 건, 라면이 노란 거는요, 소다를 넣어서 놀았습니다. 알칼리. 알칼리를 넣어서 노란 거고, 쫄깃하게 하려고요.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이 노랗죠, 배다 보면. 그건 계란 넣은 게 아니고, 소다, 알칼리를 넣으면, 중탄산 나트륨 같은 알칼리를 넣으면 쫄깃해져요. 치대지 않아도 쫄깃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노래져요. 라면도 노란 겁니다. 이거는 밀가루 색깔이 노래요. 그게 바로 그라우드 듀러핀트라는 밀가루 자체가 노래요. 우리가 먹는 연질밀은 갈색이거나 표백하면 하얗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짧은 것도 하고 긴 것도 먹고 이렇게 파스타 놀이도 하고 이거는 남자 성기 모양을 하는 거예요. 네, 기념품으로 엄청나게 팔립니다. 파스타 에티켓이죠.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파스타는 훅 소리 내는 건 일본의 국수 먹는 에티켓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잘못 알고 게 훅하고 빨 때만 소리를 내고 씹을 땐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후루룩 쩝쩝이죠. 쩝쩝은 결례입니다. 후루룩까지만. 후루룩하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스파게티는 후루룩도 쩝쩝도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 아세요? 한국? 예? 한국은 후루룩 돼요, 안 돼요? 네, 한국은 후루룩도 안 되고 쩝쩝도 안 돼요. 후루룩이 된 건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가 유축한데 왜냐하면 이동무 선생이 18세기, 19세기 활동했나요? 19세기 초반까지? 네. 실학자예요. 이동무에 보면 사소절이라고 예절에 대해서 보면 소리 내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수에 대한 공부는 없었는데 어쨌든 국수는 괜찮단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국수 소리 내서 먹는 거 어른들이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수는 소리 내서 먹는 거로 그냥 됐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디 누구한테 여쭤봐야겠죠. 그리고 소리 내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다른 예제가 없습니다. 소리는 안 내시고 마늘을 실제로 많이 안 써요. 굉장히 조금 쓰고 마늘이 안 들어가는 요리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쓰는 이거는 제가 봐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피클을 안 먹죠. 파스타 먹으면 피클이 안 먹는데. 알덴테라는 이 음식은 우리나라도 국수를 탱탱하게 삶죠. 그게 은근히 알덴테예요, 사실. 알덴테는 이탈리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탈리아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왜 우리도 탱탱하게 라면 먹을 때 알덴테로 삶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익힌 거예요, 튀겨서. 그러니까 살 삶아도 돼요. 스파게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익힌 겁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알덴테로 먹는 원래 옛날에 푹 삶아 먹었어요. 그러나 알덴테로 바뀐 건 현대 생활에 바쁜 것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오래 씹어 먹으니까 식량을 덜 써도 돼요. 오래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잖아요. 알덴테는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푹 삶았는데 점점점 알덴테로 바뀌어왔다. 그리고 소스의 양이 적어진다. 그것이 알덴테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스가 많으면 입안에 들어가. 짜장면 드실 때 어떻습니까? 소스가 많으니까 뭉클어져서 빨리 삼키게 되죠. 소스가 적으면 오래 씹어야 돼요. 근데 그 소스를 왜 소스를 옛날에 많이 주나 왜 조금 줬지? 옛날에는요 코스가 파스타 다음에 고기가 또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파스타 다음에 또 고기가 나와요. 거기가 소스가 좀 곁들여 나오니까 파스타에 소스가 많으면 안 돼요. 그 소스를 많이 먹고 면을 많이 먹어버리면 다음에 나오는 고기 요리가 맛이 없잖아요. 그 소스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알덴테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일본에는 알덴테가 있습니다. 그 규슈 지역에 가서 후쿠오카 하카다 라멘이 유명하죠. 한국에도 있어요. 하카다 분고기 라멘인데 그 하얀색 면을 쓰는데 이렇게 이거는 뭐 바리가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툭 삶아내는 건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국수는 삶기에 따라서 기호와 미각이 정말 다양해진다. 국수가 국물이 아무리 육수를 맛있게 해도 면이 퍼져버리면 맛이 없죠. 역시 국수는 삶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국수를 삶으실 때 라면이든 스파게티든 물국수든 국수를 삶으신다는 것은 최대 화력에 물은 많이 면에 쪼고 그게 핵심이에요. 1인분에 6인분, 7인분씩 삶아버리면 다 퍼져요. 국수를 넣고 나면 다시 가열될 때까지 한참 걸려요. 왜 사먹는 국수가 맛있나요? 이따발 한 데다 끓이고 바로 이만큼 차가운 물이 철철철 흐르죠. 재빨리 헹궈서 안에 온도를 확 식혀주는 겁니다. 그것이 스파게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국수를 스파게티 삶으실 때 2개씩 나눠서 가져가 숫자 드시는 분이 많으면 그러니까 1인분에 한 냄비에 3인분 이상, 300g 이상 삶으면 망가집니다. 라면도 한 6인분, 7인분 끓이면 망가지죠? 다 퍼져요. 2인분까지 한계라고 하죠. 피자도 그렇습니다. 피자도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렇게 포크 나이프로 한 판씩 먹어야 됩니다. 나는 양이 적으니까 한 판을 다 못 먹겠어. 한 판. 그러면 어린이용이 있어요. 콜라를 달라 그러면 줍니다. 나는 조금 먹으니까 작은 거 달라줍니다. 작게 만들어줍니다. 깔라브리아 아까 넘어왔던 거기만 매운 걸 먹어요. 고추를 이탈리아 잘 안 먹어요. 매운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마늘을 많이 쓴다는 것보다 더 심한 오해입니다. 심지어 북부 이탈리아 사람 중에 다수는 평생 한 번도 매운 고추를 안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치즈를 많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다 말리면 30에서 40kg 사이 됩니다. 생산 지역이 북부에 있고요. 요거는 가짜입니다. 파마산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국제사법재판소 판정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쓸 수 있죠. 그러나 가짜죠. 저 치즈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미테이션. 맛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은 한 절반 정도 합니다. 진짜 파마산은 팔아요. 요새는 다. 큰 마트나 백화점은 다 팝니다. 제가 좀 결벽증이 있어갖고 보너스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더니 제사 지낸다고 그래갖고 제 젓가락 저 젓가락집을 봤더니 젓가락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끓는 순두부에다 소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 같아서 제가 휴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제 아이디어예요. 좋죠? 근데 제 친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자리에 앉으려고 앞집에 대구 아줌마가 시커먼 행주로 그다음에 아저씨도 이런 거 딱 그려 그런 거를 막 헹궈서 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걸 더러워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먹어요? 형광물질이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죠. 근데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누가 또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